자, 이번 시간부터는 프리미어 프로 CS5의 주요 작업 패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전 강좌에서 우리는 프로젝트 패널이나 소스 패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오디오 믹스 패널, 그리고 프로그램 패널, 그리고 미디어 브라우저 패널이나 이펙트 패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밖에 설명하지 않았던 패널 중에서도 작업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러한 패널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한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 패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 히스토리 패널은 아래쪽 좌측 하단부에 있죠.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전 강좌에서 작업을 했던 그 작업 화면인데요. 히스토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현재 히스토리를 보니까 총 31번째의 작업 과정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픈부터 시작을 해서 31번의 작업 과정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아무 의미는 없지만 클립을 이동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32회로 늘어나죠. 자,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봅니다. 자, 되돌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32회로 변함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프리미어 프로 CS5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언두 횟수, 즉 히스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록 개수가 32개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히스토리를 사용을 한다면 언두를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작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 작업한 것과 이전에 작업했던 것을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해당 작업 구간을 한 번에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이전에 작업에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을 때 그 단계로 되돌아가고자 한다면 해당 구간 목록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클릭된 그 작업 구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자 한다면 해당 작업 구간을 역시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최종 작업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히스토리를 사용한다면 언두를 일일이 눌러서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원하는 작업 구간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스토리의 주요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래쪽에 휘통 모양이 있는데요. 선택된 작업 구간을 삭제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삭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팝업 메뉴를 클릭하면 언덕 패널이나 언덕 프레임, 그다음에 클로즈 패널, 클로즈 프레임, 맥시마이즈 프레임. 자, 이 5개는 다른 패널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해당 패널을 잠금 장치를 해제를 해서 개별로 사용을 하거나 닫아둘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프레임을 크게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키보드의 틸드 키를 통해서도 작업이 가능한데요. 키워주고자 하는 패널에서 키보드 틸드 키를 누르면 여기서 틸드 키는 ESC 키 바로 아래에 있는 키죠. 자, 이렇게 풀 화면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백워드와 스텝 포워드는 작업 구간을 한 칸씩 뒤로 이동하거나 앞으로 이동할 때 사용이 되고요. 역시 딜리트는 선택된 작업 구간을 삭제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리어는 히스토리에 있는 모든 작업 구간을 삭제할 때 사용이 됩니다. 선택을 하면 진짜로 삭제를 하겠느냐라는 Are you sure you want to clear all actions라는 질문의 창이 나타나는데요. OK를 하면은 완전히 삭제가 되겠죠. 완전히 삭제된 후에는 언두 키를 눌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할 때는 여러 번 심사숙고를 한 후에 삭제를 하십시오. 특정한 작업 구간으로 이동을 해주는 히스토리 패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작업한 프로젝트에 사용이 된
즉 작업에 사용된 클립을 특정 작업 폴더로 한 번에 옮겨서 관리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패널인데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메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업이 진행되거나 작업이 완료된 프로젝트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소스를 보면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고 있는 모든 소스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체크를 한다는 것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특정 폴더로 이동을 할 때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고요. 해제를 한다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실행을 한다면 해당, 즉 해제된 이펙트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Resulting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Create New Trimmer 프로젝트와 Collect Files and Copy to New Location이 있는데요. 위에는 Create New는 현재 시퀀스에서, 즉 타임라인에서 사용된 클립의 편집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편집된 상태를 그대로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서 특정 폴더로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Collect 파일은 편집된 상태와 상관없이 원본 파일을 그대로 특정 폴더에 보내줍니다. 편집이 완전히 끝났다면 Create New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아래쪽 Collect 파일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편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편집된 그 내용을 편집된 상태로 파일을 만든다면 나중에 재작업이 필요했을 때 잘려진 구간을 다시 살려놓아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을 한 상태에서 특정 폴더로 보내주는 Collect 파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작업이 끝난 상태, 즉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OK 사인을 받은 그러한 작업이라면 위에 있는 Create New를 사용을 해도 무관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자,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옵션을 보면 Include Handle이라고 있는데요. 파일을 만들 때, 파일을 만들어서 특정 폴더로 보내질 때 그 파일의 시작과 끝점에 조금의 그 텀을 줄 때 사용이 되는 옵션인데요. 가령 편집한 상태 그대로 파일을 만든다면 실제로 재편집을 하기 위해서 해당 클립의 장면을 조금 더 되살려 줘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럴 경우에 너무 타이트하게 파일을 만들었다면 자, 이럴 경우에 편집된 내용 그대로, 그죠? 여분 없이 만들었다면 더 이상 살릴 장면이 없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약간의 여유를 주고 파일을 만든다면 조금이라도 장면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현재 3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즉 1초씩 여분을 준다는 것이죠. 원하는 여분의 길이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Rename Media File to Match Clip Name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이 됐던 현재 원본 파일 이름과 새롭게 만들어질 파일의 이름을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옵션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프로젝트 데스티네이션이죠. 최종적으로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폴더 찾아보기 창을 열어주고요. 자, 어디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새 폴더 만들기,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경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밖에 아래는 디스크 정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장될 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되겠죠.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OK를 눌러서 OK 버튼을 눌러서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이 된 모든 소스를 설정된 폴더로 옮겨 보십시오. 이번엔 오토메이트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트 시퀀스는 물론 작업 파일을
소스 패널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타임라인에 적용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패널인데요. 자, 일종의 어셈블 편집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오토메이트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자, 많이 사용했던 파일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뭐 한 7번까지만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 패널에 적용을 합니다. 자, 참고로 오토메이트 시퀀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느 정도 편집이 된 그런 파일을 사용을 했을 때 아주 효과적인데요. 오토메이트 시퀀스의 특성상 현재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모든 파일을 한 번에 타임라인에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라면 보다 신속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용되는 파일은 편집을 하지 않은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오토메이트 시퀀스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십시오. 자, 먼저 오토메이트 시퀀스를 열어볼까요? 프로젝트에 자, 오토메이트 시퀀스라고 있죠. 근데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군요. 그 이유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토메이트 시퀀스를 통해서 적용할 클립이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을 한번 해보죠. 뭐 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에 오토메이트 시퀀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토메이트 시퀀스 설정 창이 나타났는데요. 자, 먼저 오더링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현재 셀렉션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셀렉션 오더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선택된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적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소트 오더는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즉 앞번호가 먼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플레이스먼트. 자, 플레이스먼트는 자, 적용이 되는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시퀀셜은 일률적인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적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add numbered marker는 번호가 매겨져 있는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가령 자, 시퀀스 마커를 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면 그 마커에 맞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적용을 해서 시퀀셜과 마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그리고 메소드는 오버레이 에디트가 있고요, 인서트 에디트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적용을 할 때 인서트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버레이 방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전에 우리가 소스 패널이나 그 밖에 복사된 클립을 붙여넣기 할 때 인서트와 오버레이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인서트는 적용된 길이만큼 이전의 클립이 뒤로 밀려나는 방식이고요. 오버레이는 덮어 씌워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클립 오버랩이 있는데요. 총 7개의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개의 클립이 타임라인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타임라인에 적용이 됐을 때 이 클립들은 서로 간격 없이 딱 붙어있는 상태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클립과 클립 사이에 교차되는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기본적으로 30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차되는 그 간격을 조절을 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클립과 클립의 교차된 부분의 트랜지션 효과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Apply Default Audio Transition과 Video Transition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참고로 디폴트, 즉 기본으로 사용이 되는 트랜지션이 어떤 것일까요? 자, 이전에 뭐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트랜지션 이펙트 패널로 이동을 해서요. 자, 트랜지션 비디오 트랜지션을 볼까요? 디젤브를 열어보면 자, 이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부분이 기본 트랜지션입니다. 즉 디폴트 트랜지션이라는 것이죠. 현재는 크로스 디졸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랜지션 이펙트가 기본 트랜지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토메이트 시퀀스에서 트랜지션을 사용을 한다면 지금의 이 트랜지션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트랜지션이 아니라 다른 트랜지션을 기본 트랜지션으로 바꿔주고자 한다면 바꾸고자 하는 트랜지션 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요. Set Select as Default 트랜지션을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기본 트랜지션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크로스 디졸브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대로 해주고요. 자, 계속해서 이그노 옵션. 자, 이그노 옵션은 선택된 클립 중에서 뭐 오디오나 비디오 부분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만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가령 뭐 오디오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그노 오디오를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비디오 부분만 타임라인에 적용이 됩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OK를 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1초에 해당되는 시간이 이렇게 트랜지션 효과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오토메이트 시퀀스를 사용한다면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클립들을 한 번에 뭐 그리고 트랜지션 효과까지 적용된 상태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프리미어 프로 CS5에서 사용이 되는 그 밖에 주요 패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포 패널에 대해서 살펴보죠. 인포 패널. 인포 패널은 작업하는 내용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패널인데요. 가령 프로젝트 패널에서 특정한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선택된 클립의 속성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클립은 비디오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29.97, 720x480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오디오는 44,100Hz, 32비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간은 11초 17프레임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역시 타임라인에 사용이 되는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클립의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자, 커런트가 있죠. 커런트는 타임 마커, 즉 CTI가 있는 지점의 시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시간을 찾아갈 때 물론 타임라인에 있는 타임 코드를 확인해도 되지만 지금 인포 패널에 있는 커런트 정보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랙의 정보 확인할 수가 있죠. 비디오 1번 트랙의 정보, 현재는 없지만 비디오 2, 3번, 그리고 오디오 트랙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인포 패널을 사용한다면 작업에 사용이 되는 클립의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할 때의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윈도우 메뉴에서 열려져 있지 않은 패널을 한번 살펴봅니다. 뭐 여기 있는 것은 뭐 다 살펴봤었고요. 자, 메타데이터. 자, 메타데이터는 클립의 다양한 정보를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패널이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헬프를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레퍼런스 모니터가 있는데요. 레퍼런스 모니터를 선택을 한다면 별도의 작업 모니터가 자,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개별 모니터를 열어놓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레퍼런스 패널에 나타나는 화면은 타임라인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 그 화면의 모습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패널처럼 원하는 장면으로 이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셋인 포인트나 셋 아웃 포인트와 같은 그러한 작업은 할 수 없고요. 단순히 작업하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벤트 패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현재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특별히 작업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벤트 패널에서는 작업을 할 때 에러와 같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그 사항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프리미어 CS5에서 사용이 되는 주요 작업 패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